밤이 깊었다. 궁은 평온한 척 고요했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 밑 어딘가에서 팔척귀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강철은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윤갑의 몸이 수기의 살을 맞고 버텨내긴 했지만 여전히 안에서 고름처럼 꿈틀대는 저주가 남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마를 눌렀다. 그 살기가 이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무언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있었다. 내 살을 맞고도 살아있는 너, 어쩌면 나와 닮았는지도 모르겠구나. 강철은 그 목소리를 뚝 끊어냈다. 그 순간 여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경기석이, 등 뒤에는 상선 김응순이 있었다. 이무기,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보여. 지금은 강철이야. 강철. 여리가 한 호흡 놓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윤갑이 아닌 강철로 자신을 부른 그 한마디에 어쩔 수 없었어. 수기를 천도하려면 내 몸이 필요하다고 했고 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어. 아니, 잘했어. 끝순이는 웃으면서 떠났어. 그렇게 가야 했던 아이였어. 대신 내가. 여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괜찮아. 그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강철의 눈엔 분명 보였다. 여리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스며드는 수기의 잔영. 분명 천도는 끝났지만 그 귀신이 남긴 정념이 여리의 몸 어딘가에 박혀있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무녀는 점점 귀신과 가까워지는 거야. 강철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자신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경멸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리를 지켜내고 싶었다. 밖에서는 병조의 군졸들이 풍산을 압송하고 있었다. 왕의 명에 따라 맹청의 판수들 중 아구지라는 별명을 가진 자들을 전원 체포했으며 그중 풍산이라는 이름의 맹인이 데뷔 전 출입자 명단에 있었던 것이 결정타였다. 풍산은 끌려가면서도 담담했다. 이 나라에선 앞 못 보는 놈은 귀신을 보고 앞 보는 놈은 귀신 행세를 하지. 내관 김응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였다. 입은 참 잘도 놀아. 귀신 잡을 생각은 않고. 풍산은 돌연 고개를 들어 왕 이정의 눈을 바라보는 듯 말했다. 전하, 귀신은 가장 가까운 피에서부터 옵니다. 그 피를 거두지 않으면 팔척귀는 다시 깨어납니다. 이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풍산을 가둔 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반면 김봉희는 조용히 서고 깊숙한 어둠 속에서 한 문서를 펼쳐들고 있었다. 계묘년 국상기록 금란지기 전장 문서. 붓으로 그어낸 마지막 줄 삐뚤어진 글씨 하나가 있었다. 팔척귀 봉인 실패, 무녀 넙덕 사망. 그는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죽은 거였군요. 그 여인 내 딸의 스승. 그의 입가엔 옅은 미소가 흘렀다. 하지만 그 눈빛은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이제는 그 손녀 차례군요. 같은 시각 여리는 기거하던 방의 불을 모두 끄고 경기석을 꺼내들었다. 돌은 아직 푸르스름한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이 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넙덕 할머니가 남긴 이 돌 정말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 맞을까?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며 익숙한 실루엣이 방 앞에 섰다. 강철이었다. 아니, 윤갑의 혼이 살짝 앞선 상태였다. 여리야, 내가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윤갑의 눈, 아니 그 눈동자 안에 깃든 또 다른 존재를 알아챘다. 강철이 아니라 진짜 윤갑의 혼이 깨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여리야,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방 앞에 선 강철은 여느 때와는 다른 말투였다. 그의 눈빛엔 강철 특유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대신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여리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말했다. 내 안에서 윤갑이 꿈틀대. 처음엔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더니 이제는 생각도 감정도 들려. 혼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 혼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지. 몸 안에서 내가 점점 밀리고 있어. 여리는 경기석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선 희미한 빛이 돌고 있었고 뭔가가 부글거리듯 요동쳤다. 이 돌이 혼을 둘 다 감싸려 해. 그런데 그만큼 나한테 오는 반동도 커. 가끔 내 기억도 흐려지고 내 얼굴도 낯설어져. 여리는 경기석을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무섭다? 강철은 말이 없었다. 여리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서서 속삭였다. 나는 윤갑이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아. 오히려 둘 다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 너 윤갑을.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 애도 나한테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는 건 분명해. 그 말에 강철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윤갑의 혼이 더 강해지면 이 몸은 자신을 배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렵진 않았다. 진짜 두려운 건 그 순간 여리가 자신을 잇는 것이었다. 궁의 한쪽 대비전. 풍사는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김봉인이 서 있었다. 눈을 가린 채에도 풍사는 그의 기척을 알아챘다. 어르신, 저는 이미 발각됐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잘됐다. 김봉인은 천천히 벽에 걸린 부적을 떼며 말했다. 왕은 의심을 시작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문제는 넙덕의 손녀다. 열이 무녀는 경기석을 들고 있습니다. 팔척기를 봉인했던 그 힘. 이번에도 그 아이가 봉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봉인은 미간을 좁혔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 굳어 있었다. 넙덕은 내 사람일 수도 있었어. 그 여인이 나를 거부하지만 않았더라면. 풍사는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혹시 그때 팔척기의 주인은 내 아들이었다. 방 안이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풍사는 할 말을 잃었다. 김봉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경문 하나 잘못 외운 탓에 팔척기에 들렸고 나는 그걸 모른 척해야 했다. 왜냐하면 왕실이 그걸 알게 되면 우리 가문은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조종하는 법을 익히신 겁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봉인했다. 내 피로 만든 악기를 내 손으로 땅에 묻은 거지. 하지만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열의를 쓰자. 왕 이정은 궁안 보고를 받던 중 급히 궁녀 하나에게 명을 내린다. 열의와 강철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게 하라. 풍산이 감춰온 것 모두 들춰내야 한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문서를 집어던졌다. 계묘년 팔척기 사건 기록. 거기엔 조작된 문장들이 수두룩했고 넙덕의 죽음 또한 노안으로 정리돼 있었다. 어머니 당신을 죽인 건 저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었군요. 왕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가 번갈아 일었다. 궁 바깥 야광기는 저작거리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더니 무덤 방향을 가리켰다. 팔척기가 다시 움직이려 해. 곁에 있던 수기의 혼이 살짝 나타나 말했다. 그래도 걱정 마. 넙덕의 피가 아직 살아있잖아. 야광기는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다. 하나 둘 셋 혼이 셋인데 몸 하나에? 그리고 다시 고개를 기웃거렸다. 하나가 사라지려고 해. 궁에서는 깊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밤을 알리는 종이 아니었다. 왕실 내에서 비상 소집을 뜻하는 금종이었다. 강철은 종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에 몸을 일으켰다. 열의는 아직 방 안에 있었고 경기석은 그녀 손 안에서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거 계속 이상해. 아까부터 돌이 뭔가 안에서 요동쳐. 나도 느껴. 윤갑의 혼이 깨어나면서 돌이 그 반응을 빨아들이고 있어. 강철이 다가와 경기석을 들여다봤다. 돌 안에서 두 개의 혼이 꼬이고 있었다. 하나는 강철, 하나는 윤갑. 그리고 그 둘을 중심으로 경기석이 혼 자체를 분해하려는 듯 떨고 있었다. 이건 둘 중 하나가 나가야 돌이 멈춘다는 신호야.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겠지. 열의는 떨리는 손으로 경기석을 꺼내들고 바로 앞에 붓과 먹을 펼쳤다. 넙덕이 생전에 사용하던 퇴마 부적. 그녀는 부적에 피를 찍어 자신의 손등에 붙이며 속삭였다. 나는 둘 다 지킬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경기석이 열의의 손을 벗어나 바닥에 떨어졌고 떨리는 돌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기석이 아닌 팔척기의 기운이었다. 한편 김봉인은 데뷔전을 조용히 빠져나가 몰래 숨겨둔 밀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조악하게 봉인된 팔척기의 뼈가 보관되어 있었다. 13년 전 그가 손수 만든 지하의 재단이었다.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내 아들. 김봉인은 뼈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끝에서 퍼져나간 붉은 피가 뼈에 스며들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경기석은 넙덕의 손녀에게 있고 몸은 윤갑과 강철이라는 이무기에게 있으니 넌 이제 완성될 수 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밀실 안엔 갑자기 찬 기운이 돌았고 팔척기의 뼈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열의의 방안 경기석은 날뛰고 있었다. 강철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윤갑의 혼이 강하게 튀어나왔다. 윤갑의 혼은 이제껏 보이지 않던 형체를 띠기 시작했고 강철과 완전히 분리되기 직전까지 도달했다. 내가 돌아가야 해. 이 몸은 원래 내 거였어. 지금은 나도 이 안에 살아있어. 너는 귀신이잖아.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두 혼이 대립하며 경기석은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이윽고돌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고 방 안의 촛불이 전부 꺼졌다. 열의는 경기석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귀신의 속삭임, 윤갑의 외침, 강철의 분노.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때렸다. 안 돼. 둘 다 멈춰. 그 순간 열의의 경기석이 번쩍이며 검은 파장을 삼켜버렸다. 돌은 조용히 굳었고 방 안의 기운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강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윤갑의 혼이 한동안 몸 안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를 팔척기의 원한이 채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젠 이 몸조차 내 것이 아니야. 열의는 그런 그를 안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의 등에서 식은 땀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그 시각 왕 이정은 김봉인의 밀실을 들이닥쳤다. 호위무사 김근우와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가자 붉은 기운이 퍼져나오는 재단의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계묘년 선왕의 광증이 시작됐던 바로 그 자리. 김봉인은 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다. 의관을 벗고 오래된 제복을 걸친 채 그의 앞에는 팔척기의 해골이 봉인되어 있었다. 왕이 되지 못한 자의 한, 그게 팔척기요. 그걸 이용해 왕을 만들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악마의 길도 걷겠다. 이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왕이 당신의 아들이었나? 그래. 나의 핏줄. 왕실이 거부했던 그 아이가 이젠 이 나라를 먹어치우는 거야. 그 순간 해골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팔척기는 부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둠 속 제단 위. 팔척기의 해골은 완전히 봉인을 벗었다. 피와 먹이 배어든 봉인 부적은 찢어졌고 김봉인의 기도문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왕자는 피로 물든다. 지하 밀실 위쪽. 천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먼지가 떨어졌다. 왕 이정은 검을 뽑아들고 김봉인을 향해 다가섰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었나?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있겠나? 김봉인은 천천히 돌아보며 대답했다. 나는 나라를 살리고 싶었네. 왕이란 신을 거느릴 줄 아는 자여야 한다. 신의 힘을 쓰지 못하는 왕은 그저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지. 그래서 팔척기를 손에 넣고 귀신으로 왕을 만든다는 건가? 아니, 나는 왕이 죽지 않게 하려 했을 뿐이야. 그날도 선왕의 방 안에서 나는 끝까지 기도했어. 그 말과 동시에 팔척기의 해골은 땅을 갈랐다. 제단의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치솟았고 그 안에서 팔척기의 실루엣이 솟구쳐 올랐다.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귀신이 현실로 나왔다는 증거였다. 이제 곧 왕이 누군지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각 여리의 방 안. 경기석은 다시 요동쳤다. 윤갑의 혼이 돌아왔고 강철과 얽힌 채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다. 이젠 결정을 해야 해. 내가 돌아와야 한다. 이대로 두면 너도 위험해진다. 윤갑의 음성이 여리의 귀에 들렸다. 그는 오랜만에 여리를 향해 웃고 있었다. 예전처럼 순한 눈빛으로. 난 괜찮아. 내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돼.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웃음 나도 봤어. 그리고 난 내가 그 웃음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아. 여리는 두 혼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었다. 강철과 윤갑, 신과 인간, 두 존재가 한 몸 안에서 싸우는 모습에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나도 선택할게. 그녀는 경기석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피를 떨어뜨렸다. 피가 돌 위로 스며드는 순간 경기석이 진하게 빛났다. 신도 인간도 아닌 나. 내가 그 둘을 품겠어. 내가 몸주가 아니라 경기석의 주인이 되겠어. 강철과 윤갑의 혼이 돌 안으로 빨려들 듯 흡수되었고 돌은 조용히 여리의 손바닥에서 안으로 녹아들었다. 여리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안에서 두 혼의 기척이 조용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왕 이정은 밀실 위에서 전투 중이었다. 팔척기의 실루엣은 대지를 덮을 정도로 거대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군졸들의 의식이 흐트러졌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다. 강철이었다. 윤갑의 육신을 간신히 붙잡고 여리를 아는 채였다. 전하 물러나시오. 넌 아직도 저 몸 안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맞습니다. 강철은 여리를 바닥에 조심스레 눕히고 신검을 꺼내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이무기의 눈이 아니었다. 윤갑과 강철, 두 혼이 완전히 동조된 눈빛이었다. 팔척기는 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한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왕 이정은 피를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게 김봉인이다. 그 자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강철은 검을 들어 팔척기의 기운을 가르며 전진했다.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인간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었다. 몸을 빌린 신령이 아니라 신을 품은 인간이었다. 김봉인은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 듯한 표정이었다. 어차피 너희는 갈라질 거다. 사람은 귀신을 버리게 되어 있고 귀신은 사람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전 여리가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경기석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아. 그 순간 팔척기가 포효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그 울음은 슬픔이었다. 무녀여 그 아이가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 이름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팔척기는 제자리에서 무너졌다. 강철과 여리, 왕 이정은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끝난 건가? 하지만 그 순간 지하재단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기척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팔척기가 아니었다. 어르신의 진짜 계획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잖아. 그 목소리는 이무기 비비였다.